이스라엘 최고 장군의 딸이 혼자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 문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아 벤다비드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과 군사 기지가 공존하는 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스라엘군에서 40년 넘게 복무하신 분이고 지금은 예비역 사성장군이세요. 사성장군이 얼마나 높은 지위냐고요? 거의 나라 전체 안보를 총괄하는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가 최고가 되길 원하셨어요. 학교 성적, 체력, 언어 능력까지 전부 철저하게 관리하셨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러닝, 아랍어 복습, 수학 문제 풀이 이런 스케줄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잘한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 맞아요. 전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으며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장차 외교관이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숨이 막혔어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시간도 없었고 SNS에 셀카 한 장 올리는 것도 가볍고 시간 낭비다라는 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눈치만 봤죠. 그런 와중에 제 유일한 탈출구는 유튜브였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를 켰어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저에게 그 작은 화면은 도피처이자 또 다른 세상이었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추천 영상 중 하나를 눌렀는데 그게 바로 방탄소년단의 DNA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아이돌의 무대였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무대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 같았고 멤버들의 표정, 안무의 정확함, 관객의 함성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들의 영상을 찾아보며 하나둘씩 이름도 외우고 노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빠진 건 예능이었어요. 런닝맨과 신서유기, 윤식당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매력에 끌리게 되었죠. 처음엔 자막 없이는 도저히 못 알아들었지만 점점 반복해서 듣다 보니 자주 쓰는 표현들이 귀에 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단어들부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짧은 문장은 자막 없이도 대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신나는 변화였습니다. 드라마도 빠질 수 없었어요. 미스터 션샤인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영상미가 예뻐서 보기 시작했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조선의 역사와 인물들의 심리에 빨려들듯 몰입하게 되었어요. 특히 구동매라는 캐릭터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드라마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죠. 특히 떡볶이는 처음 먹어본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든 떡볶이는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매웠는데 이상하게 그 매운맛이 계속 생각났고 다음날 또 만들어 먹었어요. 입 안이 얼얼한데도 젓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빔밥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고 모든 재료를 넣고 고추장을 살짝 뿌려 비비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느낌까지 들어서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문화와 언어,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루는 시스템과 정서를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이메일 공지로 한국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가 도착했어요.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3개월 동안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고 이건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고 이번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한국, 왜 거길 가야 하지? 거긴 우리 군사동맹국도 아니잖아. 너무 멀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 모르냐? 너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이렇게 멀리 보내겠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군에 바친 분이고 저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갇혀있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서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응원 덕분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 두 분 다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미소 한 번 안 지으셨어요. 출국 당일 공항까지 배웅도 안 나오셨고 집을 나서던 제게 그저 딱 한마디 남기셨어요. 내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등 돌린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의 다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마신 공기는 정말 상쾌했고 공항 내부는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쾌적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은 마치 미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대형 터미널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준비가 잘 된 곳이구나 하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공항에서 인턴십 회사가 준비해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유튜브로 수없이 봤던 거리, 간판, 그리고 빌딩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버스 좌석에는 부드러운 머리받침이 있었고 충전용 USB 포트도 달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류장을 알리는 방송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가지 언어로 안내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묵은 숙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쉐어하우스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인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그중 한국인 룸메이트인 지혜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지혜는 항상 웃는 얼굴에 따뜻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혜 덕분에 저는 정말 다양한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리아, 한국 와서 회는 안 먹어봤지? 하고 물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날생선을 먹는다는 게 조금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날따라 왠지 용기가 생겨서 응, 한번 먹어볼래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해산물 특유의 짭조름한 냄새와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수조 안에는 광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한쪽에는 살아있는 문어와 움직이는 게 가리비, 조개들도 가득했어요. 그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혜는 능숙하게 한 가게를 골라 광어와 연어를 주문했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는 능란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더니 2층 식당 올라가시면 세팅해드릴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물 안에 있는 식당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커다란 나무 쟁반에 정갈하게 담긴 회가 나왔습니다. 회뿐만 아니라 미역국, 깻잎, 상추, 고추, 마늘, 초장, 와사비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그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젓가락질도 서툴고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지만 지혜가 조심스레 알려줬어요. 깻잎 위에 회 한 점, 마늘 살짝, 그리고 초장을 조금만 찍어서 싸먹으면 돼. 말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회의 식감과 신선한 맛에 저는 거의 눈이 돌아갈 뻔했어요. 지혜야, 나 이거 왜 이제서야 먹어본 거야? 그날 저는 회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며칠 후 또 가자고 졸랐을 정도였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강 치맥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날씨는 완벽했고 지혜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챙겨 공원으로 갔고 앱으로 치킨을 주문한 뒤 맥주를 따르며 치킨을 기다렸어요. 강바람은 상쾌했고 멀리선 버스킹하는 청년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에는 자전거 타는 아이들과 돗자리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용히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은 연인들까지 그 풍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한국식 힐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전주 여행이었어요. 지혜가 우리 집에 같이 내려가자. 전주 한옥마을 정말 예쁘거든
하고 말했어요. 기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전주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고즈넉하고 단정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지혜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전주 비빔밥은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고 그 맛에는 정성과 환영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갔어요. 한복 체험반에서 여러 색의 고운 한복들이 진열돼 있었고 지혜는 리아는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하며 보랏빛 고름에 은은한 분홍빛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을 골라줬습니다. 그 한복을 입고 골목을 걷는데 여러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어울린다라며 웃으며 말해줬어요.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곧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옥의 기와 지붕 아래로 햇살이 내리쬐고 나무문 사이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전통 음악 소리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혜와 함께 셀카도 찍고 작은 찻집에 들어가 쌍화차도 마셨어요. 따뜻한 찻잔에서 퍼지는 약재 향과 꿀의 달콤함은 제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혜네 집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어요. 지혜야, 나 지금 진짜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너를 좋아할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기대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회의 내용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었고 실수도 종종 있었지만 팀장님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괜찮아요. 우리는 다양한 시야를 환영해요. 당신의 시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사 안에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사내 식당에서는 삼계탕,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국수처럼 한국 전통 음식을 매일 바꿔가며 제공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헬스장, 수면실, 북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고 동시에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감동했던 건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며 저는 늘 위험이라는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밤이 되면 어디든 조심해야 했고 가방은 항상 몸 앞으로 돌려매고 다녔어요. 핸드폰을 손에 오래 들고 있으면 누가 채 가는 건 아닌지, 심지어 차 안에 혼자 있을 때도 문을 2번씩 잠그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적은 시간이라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꼭 안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고 조용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가 내린 뒤 몇 정거장 지나서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한 뒤 지하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오전 연락이 왔어요. 손님, 분실하신 핸드폰이 역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누군가 그 핸드폰을 발견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그대로 직원에게 전달해줬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가 무사히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직원분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저 단순한 물건 하나를 되찾은 것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이었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순간은 편의점에서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산책하다가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과 과자를 사고 나왔는데 몇 걸음 걷다가 계산대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갔을 땐 이미 10분 가까이 지나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저를 보자마자 혹시 이 지갑 주인분이세요? 하며 카운터 안에서 조심스럽게 제 지갑을 꺼내주셨어요. 지갑 안에 카드며 현금, 심지어 제가 끼워놓았던 사진 한 장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신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깨끗하다, 편리하다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기본적으로 믿고 배려하려 한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고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일상은 많이 달랐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습 경보가 흘러나왔고 도시 어디선가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이 없었어요. 조용한 밤,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지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 퇴근 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열렸던 소규모 워크숍에서 각자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한국에 대해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치안, 직장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 발표가 끝나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중 한 분은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되네요라고 말해주셨고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연락은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냐? 너무 오래 머무는 거 아니냐? 뉴스 봤냐?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졌단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진짜 괜찮아요. 안전하고 저는 매일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게 늘 아버지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초대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자. 제가 왜 이곳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그 결심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제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았던 골목길도 이젠 낯설지 않았고 지하철 노선도는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익었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에 적응하며 조금씩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께서 리아 씨, 다음 발표는 직접 진행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건 제게 큰 믿음의 표현이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그 제안이 너무 고마웠고 한국 사회 속에서 제가 작지만 분명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거리감이 남아 있었어요. 출국 이후 몇 번의 영상통화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나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거야. 언제까지 외국에 도망쳐 살 거냐? 그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 한편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하자. 말로만 설명해서는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왜 거길 가야 해? 너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국방부의 휴가 일정과도 맞춰보며 끝내 아버지의 입에서 일주일이면 되겠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중 나온 인천공항은 늘 그랬듯 깔끔하고 넓었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묵묵히 짐을 챙기셨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희망을 느꼈어요. 첫날은 서울 도심 투어를 했습니다. 광화문과 경복궁을 걸으며 아버지는 역사를 이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녁에는 한강 야경을 보여드렸는데 다리마다 색색이 빛나는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는 풍경을 보며 말없이 맥주 캔을 드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제가 다니는 회사를 소개해드렸어요. 사무실은 오픈형 구조였고 직원들 모두 정갈하게 정장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벽면에 진열된 프로젝트 결과물들과 휴게 공간, 북카페, 사내 식당까지 꼼꼼히 둘러보셨고 민간 기업에서 이런 복지를 제공한다는 게 신기하구나라고 말하셨어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는 한 직원이 리아 씨 아버지시죠? 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날 저녁 식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한식당에서 반찬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시고 이건 무슨 군대 배식처럼 많이 나와? 하고 농담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 깊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지혜가 알려준 야간 진료 병원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저를 부축했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조용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접수는 전자 키오스크로 간단히 처리됐고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증상을 물어보며 진료를 진행했어요. 간호사도 웃는 얼굴로 안내해 주었고 진료 후 처방전까지 한 번에 해결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진료받으려면 반나절은 걸릴 거다. 그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빠. 그날 밤 아버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바깥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리아야, 너 말이 맞았던 것 같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야.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도 큰 의미였어요. 어릴 때부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의 확신이 제 선택을 통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단순히 한 나라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와 아버지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 시간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대화와 조용한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전엔 서로를 설득하려 했던 우리가 이젠 말없이도 조금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귀국하기 전날 아침, 저는 아파트 근처 카페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분위기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낯설게 조용했어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로 위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과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셨어요. 리아야, 넌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목이 살짝 메었어요. 수년간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를 배웅한 뒤 저는 돌아오는 공항버스 안에서 햇살이 스며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나를 온전히 받아준 이곳에서 나다운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그 이후 저는 진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회사에서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협업 속에서 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삶이었어요. 집도 옮겼어요. 셰어하우스에서 나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고 아담한 방 안엔 제가 좋아하는 향초와 한국 서점에서 산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저를 알아봐 주셨고 동네 카페 사장님은 늘 오늘은 라떼죠? 라며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런 소소한 인연들이 제 삶에 따뜻한 색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언어 실력도 계속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버벅거리던 말투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회의 시간에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팀장님께서 요즘엔 리아 씨가 제일 든든해요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속으론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던 한국인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만남은 천천히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겪어온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다른 문화를 가진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어요. 그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주의 고분길, 전주의 야시장, 제주의 푸른 바다와 속초의 설경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제 인생에 색을 입히듯 스며들었어요. 그와 손잡고 걸었던 골목길마다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지혜와의 우정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만나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지혜가 말했어요. 리아야, 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줬거든.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는 두 번째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엔 여유로운 얼굴로 배낭을 메고 들어오셨어요.
이번엔 내가 추천한 곳들 제대로 다 가보려고 왔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남해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바람을 맞으며 참 좋구나.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면 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겠어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긴 이제 제 진짜 집이에요.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출근길에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고 점심엔 동료들과 웃으며 식사를 해요. 퇴근 후엔 조용히 카페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한국도 모두 저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이자 현재예요. 그리고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저는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게 물어요. 한국은 너한테 어떤 의미야?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내가 나다워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